캘리포니아주가 동부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인구가 뉴욕주의 2배인 4천만 명으로 미국 최대 인구주지만 최근 하루 평균 8천 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가을 학기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채택하게 되면서 개인 교사를 고용한 그룹 홈스쿨링인 마이크로스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쿨은 코로나 팬데믹 속 부유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차이를 더 크게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의 실내 운영이 금지되면서 최근 들어 LA 일원에서도 야외 예배를 시작한 교회와 성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3차 구호기금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후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미국인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크게 흔들린 전국의 주택시장이 낮은 대출금리와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급반등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반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며 미중 갈등이 외교 보복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낙관적 소식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환자도 정점인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코로나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총 58,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4월 15일의 입원 환자 최대 기록인 59,538명에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며 지난달 15일 가장 낮은 27,772명까지 떨어졌으나 그 뒤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에서는 입원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주입니다. 이 코로나19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미국 주 가운데 유일하게 입원 환자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동부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인구가 뉴욕주의 2배인 4천만 명으로 미국이 최대 인구주지만 최근 하루 평균 8천 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 입원실이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1년에 1명 정도 사망자를 봐왔다던 한 간호사는 최근 코로나19 환자만 7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40명이 숨졌다고 말합니다. We would ensure that a patient did not die alone. So, we would take turns spending time with them and holding their hand and talking to them. 결국 캘리포니아주가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가 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감염자는 하루 새 1,571명이 늘어난 400만 9,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400만 8천명 수준인 뉴욕주를 제치고 1위 주가 됐다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자택 대피령을 발동했을 정도로 나름 초기 대응을 잘한 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 시위와 현충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재확산의 변곡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are not following the rules, they're not wearing masks, they're not social distancing.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과 라틴계 가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지난 13일 술집과 식당, 영화관 등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2차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남가주 지역 교회에서의 실내 운영이 금지되면서 최근 들어 LA 일원에서도 야외 예배를 시작한 교회와 성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형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아직은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지만 장기간 실내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레 야외 예배를 고려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회를 포함한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실내 영업을 제한하는 조처를 최근 내린 이후 일부 교회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나 대형 성당들은 주차장이 넓어 야외 예배로 전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글렌데일의 홀리 패밀리 카톨릭 성당은 주말과 저녁 시간 성당 앞에 위치한 야외 공간에서 미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몇몇 미국 교회들도 야외 예배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내 교회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갖춘 주님의 영광교회나 나성 영락교회, 플러튼 은혜 한인교회, 얼바인 베델교회 등 대형 한인교회들의 경우 곧 야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교회 측은 현재로서는 야외 예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님의 영광 교회 측은 주정부 명령대로 모든 예배를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여름에 계획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전향했어요. 정부에서 하라는 방침을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야외 예배를 진행하고 싶지만 야외 공간이 협소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교회도 꽤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나하임에 위치한 한 소형 교회는 주로 젊은 층이 교인들이어서 야외 예배라도 오픈하고 싶지만 본인 건물이 아닌데다 교회 앞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지는 팬데믹과 셧다운 조치로 인해 종교 모임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면서 야외 예배를 조심스레 검토하는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LA의 감사 한인교회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야외 예배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젊은 분들은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주일날 애들이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크게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외 예배를 8월경에 할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최근 안재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추수 반석교회가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실내 예배와 찬송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 가처분을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기각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올 가을학기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채택하게 되면서 중상위 소득계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개인 교사를 고용한 그룹 홈스쿨링인 마이크로스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쿨 코로나 팬데믹 속 부유층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차이를 더 크게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와 샌디에고 통합교육부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대부분 학교들이 새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업에 직면하면서 중상위 소득계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학기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마이크로스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팬데믹 파드로 명명된 마이크로스쿨은 그룹 홈스쿨링으로 주로 저학년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서 홈스쿨링 동아리를 꾸린 다음 퇴직한 교사나 대학 졸업생을 개인 교사로 고용해 집으로 불러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개인 교사들은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평균 $1,000 이상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개인 교사를 고용해 자녀들을 맡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학부모들은 직장에 나가거나 혹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널찍한 집 뒤뜰 혹은 동네 공원에 같은 또래끼리 모여 공부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같은 또래와의 접촉으로 사회성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스쿨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학교의 온라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외에 부족한 영어와 수학, 아트 부분을 개인 교사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파드는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남가주 대부분 지역 학교에 전면 온라인 수업 지침을 내리면서 LA와 샌디에이고 등지의 부유층 백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2주 전 페이스북에 팬데믹 파드 그룹 포스팅이 마련된 후 10,000명이 회원으로 조인할 정도로 불과 지난 수주일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뉴욕 등 동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데믹 파드는 그러나 학생들의 소득 격차가 그대로 학업 편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 교사 비용을 충당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보충해줄 대안이 없어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3차 구호기금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오픈뱅크에서 후원한 5만 달러와 갤러리아 마켓에서 후원한 12,500달러 등 총 62,500달러를 최종 선정된 312곳의 가정에게 약 200달러 상당의 마켓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 중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8월 8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양식과 첨부 서류는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류 심사와 전화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는 한인회로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LA 한인회관 출입 게이트에 마련된 투명 박스에 드롭 오프하면 됩니다. LA 한인회 측은 4차 구호 기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드랜드 힐스 4,400블락 노스 위네카 애비뉴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1에이커를 태웠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시작됐으며 소방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LA 동부 롤렌하이츠 지역 코리안 바베큐와 노래방 등 한인 업소들이 밀집한 스트림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코리안 바베큐 식당이 전소됐습니다. 콜리마로드와 노갈레스 스트릿에 위치한 스트림몰에서 어젯밤 10시 5분경 불길이 번지기 시작해 50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약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경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소방국은 화재가 시작된 떨스티카우 코리안 바베큐 식당 전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이웃 업소로 번지는 것을 막아 스트림몰 내 입주해 있는 10여 개 업소들에는 경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화재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17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폴 그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를 무효화하고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절차를 문제 삼아 다카 폐지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다카 수혜자의 신분 유지에만 적용되며 신규 신청을 허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린 판사의 판결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다카 수혜 자격을 갖추고서도 다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130만여 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다카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달 초 백신 초기 실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냈다고 발표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계약 상대입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두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3만 명 대상으로 3상 임상 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면 미 전역에 백신을 즉시 전달해 미국인들이 공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계획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소 4종류의 백신을 시험 중입니다. By the end of 2020, we will have 1, 2, or maybe 3 vaccines that have been proven safe and effective in these large-scale studies.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 1월에 백신 1억 정을 받기 위해 노바백스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의 첫 사용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몇몇 백신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고 현재까지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았지만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사스 바이러스와 다르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we ultimately will get control of it. I don't really see us eradicating it. 석 달 만에 재개된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파우치 박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후원한 코로나19 백신은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미국인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화이자 백신처럼 우리가 구매한 백신은 어떤 것이든 그 수억 회 투약분은 실제 미 정부가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복지부와 국방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약분의 대량 생산과 전국적 배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또 이런 무료 제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정부가 다른 곳들과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상업적 규모의 백신을 만들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상업적 생산이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단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을 가리켜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관한 예측 모델을 인용하면서 종이 한 장에 서명함으로써 4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연방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해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고 호소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압박한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속에 주민들의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오늘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집 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라며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6월 4일 이후 최다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지금까지 1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전에 재확산 국면을 맞닥뜨린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자는 현재 4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인의 안전과 국가 안보,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외적으로 사전 예고가 없었던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미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중국에 발표가 있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야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수행해 덴마크를 방문하던 중의 일입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enough.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continue to happen.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 바라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When they don't, we're going to take actions that protect the American people, protect our security, our national security, and also protect our economy and jobs.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며
영사간 폐쇄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e find the China-U.S. relationship today weighed down by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including commercial espion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rom American companies. 비건 부장관은 또 중국이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방적인 미국 대학 시스템을 이용하고 유학생들로 하여금 민감한 기술들을 훔치도록 했다면서 이런 요인들이 결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대응 지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과 관련해선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채령입니다. 중국은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외교 보복전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총영사관 폐쇄 요구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错误决定。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措施，坚决应对。 왜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이 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1979년 미중이 수교한 이후 중국이 처음 세운 영사관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곳입니다. 중국은 대신 그간 미국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건 공관 수와 외교 관계자 수에서 실제로는 미국이 훨씬 많다며 상투적 핑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줄곧 지켜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FBI 국장은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이유로 밝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예고한 맞대응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홍콩의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외교 보복전으로 치닫는 양상인 가운데 중국은 또 미국에 있는 자국 유학생들에게 미국 측의 임의조사와 구금이 늘고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범죄 단속을 위해 더 많은 도시에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대거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폭력범죄 대응 행사 연설에서 최근 일부 도시에서 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범죄에 시달리는 미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법 집행이 급증할 것이라며 연방법 집행 인력을 대폭 늘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범죄에 대응한 연방정부의 레전드 작전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를 대표적인 범죄 증가 지역으로 거론하며 이 지역에서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 인력이 투입되는 주요 지역은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이 이끄는 곳이고 이들 기관장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민주당 지방정부와의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동맹국들에게 쓰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LG U+ 등의 기업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동맹국의 화웨이 배제를 촉구해온 미 정부가 이번에는 우리 기업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 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LG U+를 겨냥해 화웨이 5G 장비 배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G U+는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We consider this a sincere security issue, and we would urge companies like LG U+ to migrate away from untrusted vendors. 화웨이를 배제하는 이유로 보안 문제를 들었습니다. One is deploying Huawei technology is the ability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make the decision that they would want to undermine that technology by disrupting it. or using it as a surveillance tool.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화웨이를 안 쓰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SK와 KT 사례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LG U+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재정적 보상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반화웨이 전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 정부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2027년까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기술 굴기를 꺾으려는 미국의 대중제재 강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의 고민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립니다. 청문회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세 차례 공개 회견을 통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치우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도 폭파된 개성 연락사무소 대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에서도 대북 관계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만나자 라고 하면은 슬그머니 나올 것 같아요.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군 면제에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사무검사, 대북관 안보관에 대한 사상 검증도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고 물가 수준의 스위스에서 유학한 아들의 상식 밖 유학 비용과 병역 면제 의혹, 1980년대 민족해방 계열인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한 통일부를 표방하며 청문회 전에 제시했던 물물교환식 작은 교역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당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 백년 대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수도 이전을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지난주 후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반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수도 이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4년과 달리 시대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본다며 앞서 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공식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 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행정 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꼭 완성돼야 할 사안이라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선의 장재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의 53%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스트레스나 커피, 술 등 밤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헬스닷컴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원인과 대처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수면 장애 요인 치매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건 치매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죠. 아직 알려진 치료약은 없지만 여러 치료법이 동원됩니다. 놀이나 작업, 말하기, 정신상담 등을 통해 관련 증상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왠지 안절부절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드는 질환으로 심하면 바늘로 찌르거나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며 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전체 환자의 60%가 수면장애를 겪습니다.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에 철분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저녁 이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밤중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방약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환자 등에게 처방되는 각성제 성분의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처방받았다면 가급적 이른 저녁에 약을 섭취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이나 천식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주 처방되는 약품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뇨증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질환입니다. 요이 탓에 푹 잠들 수가 없어 잠을 설치게 되는데 특히 6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나 갱년기 여성, 아기를 낳은 산부에게 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커피와 술을 자제하고 자기 전에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낮에는 멀쩡하게 숨을 쉬지만 잘 때 숨이 막혀 컥컥대는 증상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기도가 막혀 숨이 멎으면 신경 센서가 감지해 뇌를 깨워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이후 잠이 들어 다시 막히고 다시 깨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비만인 경우 걸리기 쉬운 탓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해 수면 중 호흡을 돕는 기구들을 쓰는 방법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낙관적 소식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65.44포인트, 0.62% 오른 27,005.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72포인트, 0.57% 상승한 3,276.0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76포인트, 0.24% 오른 1706.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긴장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83% 올랐습니다. 에너지는 1.34%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사모거래소에서 이 9월무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05% 내린 41.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0.07% 오른 44.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고 중국도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악화한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금주 490만 배럴 늘어났다는 소식에 수요 위축 우려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국제 금값과 은값은 연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2% 오른 1865.10달러에 9월 인도분 은은 온스당 7.4% 급등한 23.144달러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은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 행진이고 은은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미중 사이의 정치적 갈등 고조가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투자 수요를 쏠리게 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크게 흔들린 미국 주택시장이 낮은 대출금리와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급반등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0.7% 늘어난 472만 건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증가율은 NAR, 즉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1968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인 2.98%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로 도심 아파트를 피해 교외 주택으로 이사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2010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391만 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기존 주택 거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연속 급감한 이후 넉 달 만에 반등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11.3% 적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달라진 소비 문화를 고려해 온라인 쇼핑 등 직접 판매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매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나이키는 디지털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회사 전체에 걸친 일자리 순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해고 비용으로 총 2억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나이키는 전 세계에서 7만 6,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한 대변인은 CNBC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 있는 사업 부문에 자원을 더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도너휴 나이키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우리는 나이키를 더 빠르게 바꿔놓고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인 지난 분기에 전체 매출이 38% 감소한 가운데서도 디지털 매출만 7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쇼핑이 급감하고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이날 부문별 책임자들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 여전히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LA 낮 기온 80도 초반대로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밑돌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늦게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차츰 빗줄기가 굵어져 오후부터 수도권과 해안가에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